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SNS 서비스죠. 인스타그램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계정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 정보 혹은 아이와의 일상을 SNS에 공유했을 뿐인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이런 가운데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이 시기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단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배움에 관한 책들 추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 정상이 한 목소리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다고요. 네, 현재 시간 18일 윤 대통령 G20 정상회의 1세션에서 10번째 발언자로 나섰고 북러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시바 일본 총리,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엘버니즈 호주 총리 등등 대다수가 러시아와 북한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국제 평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런 흐름은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도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많은 정상들이 꽤나 직설적으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인도적 위기, 전쟁의 새 국면이다. 정당하지 못한 전쟁 이런 용어를 쓰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러시아 측에서도 참석을 했어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정작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북러 군사협력에 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었고요. 한편 원래 윤 대통령이 남아공,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별도로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 세션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양자회담은 취소됐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1000일을 맞게 됐는데요. 길어지는 전쟁으로 시민들의 일상은 망가진 지 오래됐죠. 네, 드론으로 건물 지붕 무너지고 수많은 사상자들 이게 매일매일 겪는 일인 그런 끔찍한 날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1000일이 되는 사이에 또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에너지 대란이 또 주민들의 공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민간인이 12,000여 명 개전 이후에 폭격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라는 지역에서 러시아가 공습해서 주민 1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부상자가 44명인데 이 중에 어린이 4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오데사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전력시설이 위치한 도시들을 집중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게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게끔 허가를 했다. 이거 할 수 있다. 길을 터준 거죠. 네, 일단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 두고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전쟁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번 발표가 중대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바이든 결정으로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해왔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좀 규제를 완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게 당장 유럽연합도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호응을 했고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가장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드론 4,000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곧바로 동부 최전선으로 향했고 네.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진 지 지금 100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뜻 내놓지 못하던 카드였어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바이든이 임기 2달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단행해버린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너무 지쳐서 전쟁 종식이라든가 뭐 휴전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또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두고 지금까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서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공언해 왔었고 이런 바이든의 결정은 그럼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종전 협상할 때 지금의 전선을 국경으로 굳혀서 동결할 거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미국 현지 언론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무기를 허용하고 도와주면 격전지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더 버텨서 국경을 사수할 수 있다. 그런 건데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뭐 북한군의 파병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런 바이든의 결정은 이것은 마치 전쟁을 독려하는 것인가 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거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맹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도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죠. 네. 이미 러시아 내부에서는 핵교리 개정 작업을 마무리 중이고 이 내용이 뭐냐면 비핵 국가가 핵 보유국 참여 또는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서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적용을 해보면 비핵 국가 우크라이나가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이거는 미국도 공동 공격 국가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유럽 연합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는 피로감이 상당한 상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균열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 장외투쟁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한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방탄용이 되어가는 모습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라는 여당 지적도 있었는데 자칫 재판 불복을 떠올리게 하는 강도 높은 반응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기류가 읽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또 다른 재판이 남아 있죠. 지금 23일에 일단 두 번째 위증교사 1심 선고 이때가 25일 1심 선고 25일에 있는데 그 선고를 이틀 앞두고 23일에 4차 장외 집회를 갖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충격이지만 1심이었고 이제 그럼 2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심부터는 당 차원 지원에 나설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 당 예산을 투입해서 변호인단 선임하고 TF를 구성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선 때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수백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당 예산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다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자문받는 차원 정도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방침이죠. 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당내 TF를 내일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KBS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이런 경우 흔치도 않고 워낙에 다른 재판 많이 있으니까 아무도 모니터링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TF 꾸려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만간 TF 구성 어떻게 하는지 인원이나 발족 시기 이런 것들을 밝힐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연루 의혹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21년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이걸로 김용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이 의혹의 공범이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강경 발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뭐 판사 바로바로 탄핵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정부에 반대하는 진영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하는 거랑 잣대가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양측 모두가 지지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형태가 굉장히 지지자들이나 참여자들한테 한을 품게 만드는 그런 좀 정치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런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렵죠. 이건 개인의 자유이고, 근데 문제는 좀 당내 현역 의원들의 발언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당내에서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성호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에서 아무리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더라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자제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또 판사를 공격한 내용은 아니지만 또 다른 친명계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 그 비명계를 향해서 과격한 언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언론이 계속 좀 이 선거 나오자마자 비명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거나 움직이면 죽는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또 특히나 그 비명계 안에서도 민주당 떠나버린, 그리고 뭐 공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명계로부터는 홍위병 대장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20대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씨가 항소했다고요. 네, 이게 20대 대선 당내 경선 때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였죠.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요. 김혜경 씨가 항소장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해왔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고려해 보면 사실에 그 오인이 있다,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다, 또 양형이 너무 과하다 등등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서 주장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또 기소를 했습니다. 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하고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이 내용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과일 이런 식사 대금을 썼다라는 혐의를 검찰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경남지사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추가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네, 이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에 명태균 씨와 지인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당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 못하도록 명태균 씨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워딩을 보면 윤한홍은 나 때문에 잘렸다, 도지사에 나가는 거. 윤 총장이 나더러 윤한홍은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안 보낼 것이라고 2번 전화가 왔다. 이런 내용들이고, 정리를 좀 해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윤한홍 의원을 경남지사에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말을 했다라는 주장인 거고, 또 도지사 출마 준비했던 당시 박완수 의원을 본인이 소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지방 일정을 가면 본인은 서초동으로 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저로 가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 통해서 윤한홍 의원의 그런 뭐 후보 출마라든가 비서실장 인선도 막았다라는 주장인데, 이거 다 정리를 하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 통해서 비서실장도 맡고 도지사 출마도 맡고 다른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버렸다라는 건데, 물론 아직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이렇게 되면 공천 개입 넘어서 이건 인사 개입이 될 수도 있는 정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일전에 공개된 녹취를 봐도 김영선 전 의원이 박완수 지사를 언급을 해요. 명태균이 한 걸로 박완수가 덕봤다, 그래서 도지사가 된 거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번 폭로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은 명 씨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저급한 허풍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강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네, 공표용 여론조사 기관인 PNR이라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은요, 미래한국연구소, 그 명태균 씨가 운영한 곳 여기와 함께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고요. 실제로 윤 대통령이 당시에 그 대선 앞두고 여론조사 수십 차례에서 딱 한 번 빼고 모두 1위를 차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그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돈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집중을 해왔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서면서 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고요. 또 검찰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구속 당일 이후에 첫 조사에 나서고 이미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매수 내역 조사했더니 A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후보 중에 총 10필지를 매입했더라. 그런데 이게 명씨 지인의 가족이었고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지인 가족이 이 국가산단 선정 발표 앞두고 그걸 미리 알아서 부지에 포함될 땅을 미리 사들였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부터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여기가 그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창원지검이 이첩받아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고발한 김한매 대표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요. 이제 이 명태균 게이트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대선 여론조사 조작, 또 창원산단 선정 개입 등등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사진이에서 오산 부근까지는 5차로가 낙하물로 막혀 있습니다. 오산 부근 진입로 2차로 역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서울요금소에서 죽전까지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서울요금소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남사진이 부근 5차로는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부근에 시라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3차로는 추돌 사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로 변경이 필요하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입니다. 홍지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는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신월 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쪽으로 신월 나들목 부근인데요. 1차로에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최근 SNS에서 엄마들 계정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오늘은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유명 소셜미디어죠. 인스타그램에서 일부 사용자들의 계정이 비활성되는 사례들이 잇따라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엄마들의 계정이 많았는데요. 사실 어린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많이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SNS에 자기 사진보다 아이들 사진 훨씬 더 많이 올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주로 이런 분들의 계정에 제한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맘카페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아기 계정이 비활성화됐다, 뭐 영구 제한이 걸렸다, 육아 계정 삭제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키즈 계정도 삭제가 됐던데 네. 우리 아이 인스타도 삭제될까 봐 두렵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되니까 나름대로의 대응 방법들도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프로필 사진을 아기 사진이 아니라 본인 사진이나 가족 사진으로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디에 키즈, 베베, 베이비 이런 단어들을 뺀다든가 또 프로필에 엄마 계정을 따로 적어두거나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이렇게 적어두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배경이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의 정책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작년부터 AI로 성인 판별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했거든요. 이 AI가 계정을 운영하는 주체를 14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계정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인스타그램은 정책상 14세 이상의 이용자들만 가입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 이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표하는 그런 계정들이라면 부모라든가 다른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이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계정을 아예 삭제를 하는 게 인스타그램의 정책이라고 해요. 누군가 이제 아이를 사칭한다거나 계정 관리자가 불명확해 보이면 다른 사람이라도 신고를 넣을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작년 3월부터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과 멕시코, 캐나다, 일본 이런 곳들에서 AI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령 확인하는 도구를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밝힌 적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SNS는 사람들이 의견을 자율적으로 쓰고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진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한 정책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바꾸고 또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메타인데요. 특히나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정부가 작년에 메타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중독을 유발한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사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혹은 법적 압박들이 가해지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SNS 사용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메타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번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청소년이 아닌 부모의 계정까지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네,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게 기준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인 계정이지만 자녀의 사진을 주로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오해를 받고 지금 비활성화 조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칭도 아니고 내 계정인데도 이게 하루아침에 영구 비활성화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도 이번 현상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설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오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당분간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을 하고 싶더라도 좀 계정에 업로드하는 걸 살짝 자제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10대의 경우 SNS 계정을 만들 때부터 제한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작년 9월부터 도입된 정책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이렇게 4개국에서 10대 계정 정책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팔로우하거나 혹은 이미 연결된 사람한테서만 개인 메시지 DM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아닌 사람이나 모르는 낯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조치가 취해졌고요. 또 민감한 콘텐츠의 차단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콘텐츠, 또 자살이나 자해 이런 내용들이 담긴 콘텐츠는 10대 계정의 피드에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하면은 알림이 뜨고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수면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알림이 오지 않고 자동으로 나 자고 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설정을 끌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그거의 영향이 이번에 계정 삭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20대 계정 정책은 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아예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호주 얘기인데요.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아예 전면 금지하자. 이런 법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일에 호주의 총리인 앤서니 앨버니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과도한 SNS 사용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 예고를 했고요. 호주에 있는 8개의 주 정부도 모두 만장일치로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이번 달 안에 제출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1, 2주 내에는 제출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되게 되면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SNS 계정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다가 공개가 되면 알려지게 되면 책임이 보호자가 아니라 SNS 기업이 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 기업들이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호주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주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런 일을 했나 알고 보니까 극단주의 단체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이 단체가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세력을 불려왔다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SNS가 청소년의 폭력, 혐오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면서 네.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두 겪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역시나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는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부모 동의 없이는 SNS 이용을 못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고 작년 6월에 벌써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들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물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규모고요. 네. 또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최근에 온라인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고 특히나 이탈리아 각계의 저명 인사들이 이 청원에 동의하고 공유를 하면서 좀 의견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용을 좀 보자면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보유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네. 포함되어 있고요. 또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차단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사용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SNS가 청소년의 건강에 유해하다라는 안내를 SNS에 부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지난 9월에 이 경고문 부착 의무화를 담은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서한을 의회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하루 동안 청소년의 이용 제한 시간을 두는 일별 이용 한도 이런 게 포함이 된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14세 이상부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입법 논의가 불거진 거는 이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가장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라는 게 나왔어요.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니아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휴대폰에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냐, 중독되어 있냐 이런 걸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좀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 위험군에 속해 있는 상황이라고 조사가 됐고요. 특히나 숏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숏폼 시청을 내가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사람이 전체 23%였는데 청소년의 경우는 37%였어요. 그러니까 더 높았다라는 거죠. 사실 휴대폰이라는 게 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부모라고 하더라도 24시간 조절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에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독처럼 매달려 있는 거를 좀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SNS 중독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다 보면 봐서는 안 되는 콘텐츠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민감한 상황들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꼭 뭐 SNS 중독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올해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좀 봤는데 작년에 검거된 허위 영상물 피의자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91명이 10대였대요. 그러니까 75.8%가 청소년들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청소년들이 자기가 하는 게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텔레그램과 같은 곳에서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친구를 초대하거나 이러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들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게임을 하는 문화처럼 이거를 좀 조장하는 게 SNS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오픈 채팅 같은 것을 통한 성폭력 피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계정을 대상으로 오픈 채팅으로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진이 담긴 사진을 보낸다거나 스토킹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이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문제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SNS 사용 제한 조치 같은 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작년에 실은 틱톡이 좀 비슷한 조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18세 미만 청소년이 60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면 알림이 뜨게 이렇게 경고 문구를 표출하는 정책을 했는데 근데 이게 비밀번호만 다시 입력하면 또 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유명무실한 대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도 예전에 게임 셧다운제라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게 뭐냐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이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청소년이 부모 명의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VPN이라고 해서 가상사설망으로 접속한 지역을 속이는 거예요. 우회 접속을 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면서 결국 2022년 1월에 도입 10년 만에 이게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SNS 이용에 따라서 불법 행위가 발생을 할 때에는 당연히 이제 제재를 가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또 SNS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다거나 좋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긍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아예 이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게 과연 맞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왈가왈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기술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회하는 방안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서부터 부모와 규칙을 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얼만큼 이용하자라는 걸 습관을 들이는 거죠. 결국은 AI 리터러시 교육의 일종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AI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디지털을 얼마나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교육이 굉장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책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많은데 그중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게 됐다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재로 출생의 비밀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한국 드라마는 천편일률적으로 출생의 비밀을 다루고 있다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천편일률이라는 말은 여러 시문의 격조가 모두 비슷하여 개별적 특성이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시문들이 모두 비슷한 글귀나 형식으로만 돼 있어서 참신한 맛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주로 여럿이 개별적 특성이 없이 모두 엇비슷한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유행하면 많은 사람이 그 유행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옷에 똑같은 화장을 하고 다닌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학습 현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논술 답안을 보면 독창적인 논리의 전개가 없이 모두 모범 답안을 베낀 것처럼 천편일률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어떤 것에든지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것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까지는 때이른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서울 10도, 대전, 강릉, 대구, 광주 13도, 부산 16도, 제주 17도 등으로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지난주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했던 터라 이번 주는 무척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 경상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 동안 대부분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높은 너울이 밀려오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반환을 강제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분기 가계대출이 2분기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짜 토지주를 앞세운 분양 사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KBS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인 가짜 토지주를 내세워 계약하고 분양금을 받아 챙겼는데 그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피해자들은 속만 끓이고 있는데요. 피해자 중 한 사람은 동대문구에 새로 지어질 빌라 한 채를 분양받기로 하고 토지주에게 계약금 1억 6천만 원을 건넸는데 공사는 2년 반이 넘도록 텃 파기조차 시작하지 않았고 심지어 시행사는 땅을 담보로 수십억 원의 대출까지 받았지만 부도가 나면서 땅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바리케이드만 쳐져 있는 걸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피해자는 가족들한테는 어찌 설명해야 되나 앞이 깜깜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땅 주인은 시행사 대표에게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고 실제로는 시행사 대표가 가짜 토지주를 앞세워 계약금과 대출금을 챙기고선 부도를 내버린 겁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 등 모두 5곳에서 분양 사기를 벌였는데 피해자만 모두 40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네. 경찰은 시행사 대표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양 사기가 전세 사기보다 피해 구제받기가 더 어렵다면서요. 네, 직접 시행사에서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 공제 제도를 통해야 하는데 피해 보고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행사 대표는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땅을 사고 분양 계약을 하게 했는데 사업을 위해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며 2,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을 넘겨받았고 수익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행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큰 돈을 준다는 얘기에 이른바 바지 사장들은 명의를 넘겼지만 빌라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만 7명인데 부도를 내면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는데 갚을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실수로 인한 손해를 지원해주는 부동산 공제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공제 금액은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인데 이를 피해자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거 합니다. 이번처럼 1인당 1억 5천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날렸다고 해도 빌라 한 곳의 피해자가 10여 명이라 1인당 1,000여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양 사기를 일반인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지적하는데요.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결국 계약 당사자가 중개인의 설명은 물론 분양업체 등의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를 위해서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할 수 있게끔 비자 발급을 추진하고 나섰어요. 네,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이어서 이번엔 마을버스까지 범위를 넓히는 모습인데요. 인력난이 심해지자 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나선 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 발급 대상의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만큼 외국인 기사들로 메꾸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서울시 버스 노조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며 외국인 채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노조는 서울시가 국내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비판했는데요. 현재 마을버스 기사들은 주야 교대로 하루 9시간 쉴 틈 없이 운전하지만 기사가 부족해 휴가도 내기 어렵다고 하고요. 월 평균 급여도 서울 시내버스 기사 월급의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배달업 등으로 기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는데 현재 적정 인원보다 600명가량 부족하다고 하네요. 노동과 사람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주지 못한다는 비판과 더불어서 외국인 운전기사와 승객 간 소통이 어려워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하지만 서울시는 필리핀 기사가 가사관리사와 마찬가지로 내년 안에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문제 유출 사태가 벌어졌던 연세대 논술고사를 두고 재시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요? 네, 법원이 합격자 발표를 중지한 가운데 재시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 등도 재시험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결정 권한을 가진 연세대 측은 재시험은 불가능하다 못을 박았는데요. 입시계에서도 이 재시험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공정성 차원에서도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당장 재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한데요. 수시 추가 합격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인데 만약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를 경우 이 안에 재시험 출제부터 시험 장소 섭외, 답안지 채점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 데다 다른 대학들의 수시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12월 전체 수시 정시 일정이 밀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공정성 문제도 따라오는데 시험을 잘 치른 학생들이 학교 측의 불공정성으로 불합격했다 소송에 가담하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재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이 기존 합격자를 그대로 발표하고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과 자연계열 논술 인원 261명 모두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또 다른 불공정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특히 연세대는 올해 논술고사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논술에 올인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거 참여해 수시 인원이 정시로 옮겨갈 경우 해당 학생들은 억울하게 수시 모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6번의 기회 중 1번을 잃는 셈입니다. 결국 재시험 없이 미등록 인원만 정시로 이월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란 의견이 나오는데
법원의 본안 판결이 마지막 관건입니다. 법원이 수시 추가 합격 기간까지 판결을 마치면 연세대가 계획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를 넘기게 되면 다른 대학까지도 연쇄 파장이 불가피해 일각에선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늙고 아프다고 해도 자녀에게 기대서 같이 살지는 않겠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네, 이렇게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경향이 최근 3년 사이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건강이 나빠져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자녀나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 2.5%에 불과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7%대였는데 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건데요. 네. 공공돌봄 서비스를 받더라도 홀로 또는 배우자와 사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해 가장 많았고요.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전용주택으로 가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건강한 경우에도 비슷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 거주 의사가 90%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노인층이 예전처럼 보호가 필요한 특수 집단이 아닌 높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 집단으로 변모 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는 앞 세대와는 달라진 가치관과 청년 취업난 등으로 자녀 세대의 부양 능력이 오히려 과거보다 약화했다는 점도 또 노인층 인식 변화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요즘 노년층 연애를 다룬 프로그램도 나오던데요. 실제로 60세 이상 노년층의 황혼 연애도 늘고 있다고요. 네,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내년이면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의 1인 가구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홀로 지내는 노년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황혼 연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혼인은 12,700여 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흔히 결혼 정년기로 부르는 나이대의 혼인이 감소세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특히 이런 노년기 연애를 향한 부정적 시선과 자녀의 반대 등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황혼 연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요. 이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한 커플도 늙어서 주책이다, 남사스럽다, 곱지 않은 시선에 헤어질 결심까지 했지만 일생 얼마나 남았다고 뭘 그렇게 따지느냐,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연애와 결혼이 개인의 선택인 사적 영역이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고립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실익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고요. 청년층의 연애와 결혼 기피 현상을 심각하게 보는 것처럼 노년층의 이성 교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 무비자 여행이 허용되면서 중국을 찾는 여행객들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은 중장년층 위주의 패키지 상품이 인기였는데 최근엔 자유여행을 즐기는 젊은 MZ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비행시간도 2시간 안팎으로 굉장히 짧고요. 무엇보다도 저렴한 물가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그간 비자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어 망설였던 여행객들도 무비자가 됐다는 말에 바로 옆 동네 마실 가듯 듯한 느낌으로 계획 없이 훌쩍 떠난다고 합니다. 올여름 TMF 사태로 대규모 예약 취소를 겪은 여행업계도 덕분에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달라진 여행 수에 맞게 패키지 대신 자유여행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고요. 대도시인 상해나 북경 쪽은 예약이 8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 여행 플랫폼의 중국 숙소 예약 건수는 전달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중국 비자 면제가 여행업계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곳곳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방문하기 걱정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쉽게 오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중국은 여전히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공산주의 국가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통제의 나라에서 최근 묻지마 폭력 사건으로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칼부림이나 차량 돌진 등으로 사망자 43명을 포함해 총 10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있는데요. 며칠 전엔 중국 장쑤성 이싱시에서 한 대학생이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기도 했고요. 지난주에는 차량 돌진 사건으로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져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엄중 처벌하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에서도 칼부림이 벌어지고 베이징에선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등 여파로 사회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학에서 칼을 휘둘러 사상자를 내고 붙잡힌 피의자 유서에는 현재 중국의 고용 사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진단이 나오고요. 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는 논평이 사실상 금지돼 있는데도 일각에선 길어지는 경기 부진이 사회 불만을 고조시켜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 사회가 잘못돼가고 있다. 사회적 갈등 해결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긴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설악산 탐방로가 흉물처럼 파이고 쓸렸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네, 몰려든 등산객들의 발길에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하는데요. 이 탐방로 곳곳이 파여나가고 돌계단이 무너져 내리는 등 안전이 걱정되는 곳도 많습니다. 설악산 한계령 부근의 탐방로는 사면의 흙이 파여나가면서 주변보다 60cm 넘게 낮아졌고요. 주변에 뿌리가 드러난 나무들은 쓰러지거나 말라주고 있습니다. 녹샘연합이 설악산 주 능선인 단목령에서 마등령 사이 탐방로 30.2km 구간을 조사한 결과 177개 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훼손이 확인됐는데요. 침식이 진행된 곳의 평균 깊이는 20cm, 심한 곳은 1.3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돌계단이 무너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 곳도 적지 않고 주변에 새로 샛길이 만들어지면서 노폭이 점차 넓어지거나 계곡처럼 깊게 파인 곳도 있고요. 네. 아고산대 식물이 사는 대천과 중청 일대는 마치 도로가 난 것처럼 탐방로 흙이 쓸려나가고 돌과 바위가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습니다. 설악산 탐방객은 한 해 280만 명에 달하고 2년 뒤엔 5세 케이블카까지 설치될 예정이어서 휴식 연재나 탐방 예약제, 탐방로 정비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이번 주만 특별히 화요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오늘은 배움에 관한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가을이 끝났구나 싶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런 때 독서하기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이번 주에 키워드는 뭔가요? 연말이 되어서 진득하게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배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떠올렸습니다. 공부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성적 올리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한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공부를 추구하는 책들이 좀 있어서 그런 책들을 몇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한 공부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공부라는 단어가 성적이라는 말과 더 맞아요.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뭐 아이들도 성인들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 현실이죠. 그렇죠. 일단은 보통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목표가 분명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돈 공부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쓸모가 있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공부는 좀 무용한 쓸데없는 그렇게 쓸 곳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회사를 다니는 것도 익숙해지고
이제 사회생활도 웬만큼 할 줄 알게 되었는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막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공부 이야기를 담은 책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책은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는 고전 문학 강의를 해온 박희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책입니다. 제목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공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책 부제가 공자부터 정약용까지 위대한 스승들의 공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고전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 혹은 공부와 관련된 명언들을 모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책이 1998년도에 선인들의 공부법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20년 넘게 꾸준하게 사랑받으면서 이번에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공부라고 제목을 바꿔서 다시 나온 책인 거예요. 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1998년도지 않습니까? 98년도면은 한국은 IMF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걱정이 굉장히 심각하던 때 그다음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세계에서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같은 고민들을 절박하게 하고 있을 때 이 책에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무슨 주식을 사라든가 아니면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말은 없습니다. 근데 한 문장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의 방법이나 일상생활의 언행을 비롯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마음 다스리는 법, 친구 사귀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무용을 위한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진정한 나를 찾는 공부를 해보자라는 게 이 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종이 까맣게 채워가면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생각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공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있는 문장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퇴계 이황의 문장인데요. 무릇 일상생활에서 말을 적게 하고 욕심을 절제하며 한가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내야 한다. 그림 감상, 화초 구경, 산수유람, 물고기와 산새를 완상하는 것 등등의 일도 진실로 뜻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항상 접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책을 볼 때에도 마음이 괴로운데 꾸역꾸역 읽지 말고 괴로우면 그냥 그만 읽어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인들에게는 이런 자세야말로 공부를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쓸모만을 중시하는 요즘 사회에서 사실 쓸모를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한다는 건 굉장한 사치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런 강의나 강연 같은 것을 다닐 때가 있는데 도서관 강연 같은 걸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을 진짜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 시간 같은 때 강연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르신들이 은퇴도 하고 그러니까 환갑 넘고 칠순 넘고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게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싶다. 내 인생에 대해서 글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중장년 때에는 너무 바쁘니까 돌아볼 틈이 없는데 그렇게 훌쩍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갑자기 시간이 생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때 내가 어떤 것을 보아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틈틈이 천천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마치 명상하듯이 이런 책들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명문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일 유명한 공부랑 관련된 문장은 공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멀리서 나를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공자가 한 이야기인데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아마 공부의 기초인 것 같아요. 왜 흔히 얘기하기를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 모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천천히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옛 고전의 문장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네요. 눈앞의 쓸모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다는 게 이런 공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를 할 책은 또 어떤 책인가요? 예, 일본 학자인 우치다 다스루의 무지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우치다 다스루라고 하는 작가가 50년 넘게 대중과 소통하면서 글을 쓰고 수련하는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인데 한국에도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고요. 이 무지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은 한국에서 기획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몇 가지 질문을 적어서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긴 글로 적어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문답집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 책 제목이 공부의 즐거움이 아니라 무지의 즐거움이다라는 것도 일단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고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공부의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책의 저변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이 책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다 너무 똑똑한 친구들만 있어서 자기만 아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내가 뭔가 책을 좀 더 많이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들이 얘기하는 선배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변증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 책들을 읽었는데 읽어도 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 가운데 이것저것 들여다보면서 파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터득할 수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 뭐 번역을 하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쌓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간 공부를 해온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일본 저자 책인데 한국에서 기획하고 만들었다는 게 특이해 보이네요. 네, 정말 저도 그게 제일 특이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우치다 다스루의 저작을 꾸준하게 읽어온 편집자가 이 저자에게 궁금한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상가의 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철학 사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의 이득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하고 맞닿아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상가 특유의 관점으로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너무 재밌었던 이야기가 이 우치다 다스루가 레비나스라고 하는 학자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한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일본에서 이제 그런 사상가들에 대한 책을 20권짜리를 간행하는 프로젝트의 한 명으로 자기가 참여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명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이제 레비나스에 대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내랑 이혼을 한 다음에 딸을 자기가 키운 거예요. 딸을 어렸을 때부터 10몇 년을 자기가 다 키워서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하고 도쿄에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딸이 집을 나간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딸을 돌보느라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딸이 최우선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길었는데 드디어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이 레비나스에 대한 책을 쓴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한 몇 달 동안 그 책을 열심히 써서 완성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갔더니 출판사에서 하는 얘기가 죄송하지만 이 20권 책 중에서 제때 마감한 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 시리즈는 못 내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책을 시리즈 중에 한 권이 아니라 단행본으로 내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 어떻게 보면 우치다 다스루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커리어들이 지금의 모양을 천천히 갖춰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나 책을 쓰고 만든다는 일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감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이 책이 이야기하는 공부란 어떤 건가요? 이 책에서 우치다 다스루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의 목록을 길게 만들어두는 것이 나중까지 오래오래 즐거운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배울 대상을 찾을 수가 있고 자기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나이 들어도 늙지 않고 갈수록 깊어지는 그런 사고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배움이라고 하는 건 무방비, 그러니까 모종의 순수함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걸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항상 비교를 떠올려요.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못하나? 네. 내가 더 못하면 어떡하지? 같은 식으로 우열을 거르고 뭐 강약이나 승패 같은 걸 떠올리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공부라고 하는 건 천진하고 무구한 이런 공부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책들은 읽으실 때 이렇게 전투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기 전에 침대 옆에 두고 그냥 한두 페이지씩 천천히 읽으시면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공부에 관한 책을 진짜 공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막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오늘은 배움에 대한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듣고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네, 혹시 전주리 아나운서께서는 서부극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렇겠죠. 이것도 조금 이제 취향을 타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내용은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보안관 나오고 무법자 나오고 이렇게 쌍권총 들고 석양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떤 일종의 양식이 됐죠. 우리가 서부극하면 바로 사람들이 똑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정도로 네. 하나의 장르가 되면서 특히 영화를 중심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바 있는 것이 서부극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모험들 사이를 오가는 그런 액션으로서의 서부극은 굉장히 게임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는 양식이기도 한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명작으로 거론되는 서부극 게임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다룰 게임의 제목은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그러니까 서부 게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서부 영화 네. 이런 걸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뭐 말 타면서 총 쏘고 이런 거요. 예. 그 뭐 서부 영화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아직 개척이 되지 않았던 그 광활한 미국 서부에서 막 진출하는 미국인들이 마을도 세우고 농장도 짓고 그러다 보면 막 강도들이 와서 총을 쏴대고 하는 네. 이제 그 시대를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게 서부극이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게임이 되기 좋습니다. 벌써 말 타고 총 쏜다라고 하면 요즘은 영화보다 그런 게임이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게임에서 서부 이야기는 굉장히 자주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오락실 이야기를 한번 또 살짝 가보면 네. 은행강도라는 이름의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문이 3개가 있고 문이 탈칵 열리면 은행에 돈 넣으러 온 사람 아니면 은행 강도가 나오는데 그걸 맞춰서 쏘는 이제 이런 게임들. 네.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나 그거 봤어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국에서는 은행 강도라는 이름으로 유행했는데 이제 원래 이름은 뱅크 패닉이라는 게임이었고요. 또 조금 한 90년대 정도 오게 되면 오락실에서 그 서부를 배경으로 4명의 카우보이가 총 쏘고 기차 열차 강도하고 막 그 악당들 쏘고 이런 게임들이 유행했는데 선셋 라이더스라는 게임도 굉장히 좀 흥행하면서 게임에서도 서부극이라고 하면은 나름 일가를 구축한 하나의 장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좀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스릴이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게임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볼 게임도 비슷한 형식의 게임인 거예요? 예, 레드 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도 아주 큰 컨셉에서는 서부극이라는 장르를 따라가는데 앞에 말씀드린 게임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앞에는 말 그대로 오락실 그래픽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도트스러운 거라면 이 게임의 경우에는 요즘 그래픽 있죠. 풀 3D 그래픽으로 진짜 서부에 온 것 같은 그 광활한 자연을 좀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서부 개척 시대에 어느 갱스터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똑같이 갱스터다 보니까 말 타고 뭐 강도짓도 하고 뭐 때로는 뭐 누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말 그대로 무법자의 서부 생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점에서는 뭐 일반적인 서부국과 비슷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조금 궤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부 개척 시대도 아주 잠깐 있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시작되는 시대가 있을 거고 이 개척이 다 끝난 시대가 있을 건데 이 게임에서 다루는 서부 개척 시대는 거의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부 개척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게임 얘기에 앞서서 미국 역사의 한 토막으로서 서부 개척 시대는 뭘까를 먼저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는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요? 예, 미국이 독립을 영국에서 독립한 게 1776년 정도였는데 이때는 우리가 아는 미국 지도가 아니라 그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의 13개 주만이 독립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점차 자신의 영토를 서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다 전쟁으로 하진 않고 영국에서 할양받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중부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는 이 루이지애나가 루이 14세의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삽니다. 프랑스가 돈이 없어갖고 이 큰 땅을 팔아버리고 근데 미국이 땅을 점점 넓혀가면서 가다 보니까 아예 그냥 쭉 서부까지 밀고 와서 태평양에 닿아버리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뭐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요. 거기는 땅 주인이 없으니까 네가 가서 5년간 농사 지으면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네. 이런 법들을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서부 개척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캘리포니아쯤 갔더니 거기서 금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골드러시라고 해서 서부에 가서 금을 캐자. 뭐 실질적으로는 청바지 회사가 가장 크게 돈을 벌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면서 서부로 달려가는 이 과정들이 서부 개척 시대라는 한 몇백 년 정도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의 서부 개척 시대는 완전히 무법지대였던 게 네.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미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거기에 뭐 당시에 철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 집 짓고 살아도 동네 우체부보다 강도가 더 많이 오는 상황들이 계속 열리는 거였고 네. 미국의 행정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동부에 원래 있던 도시들만 집중되고 서부는 거의 방치 상태였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요, 서부 영화를 보면 꼭 보안관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 보안관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안관을 영어로 하면 셔리프라고 부르고 폴리스가 아닙니다. 폴리스는 중앙 이제 행정부가 자기 치안력을 동원하는 거라면 셔리프 보안관은 뭐냐면 동네에서 그냥 뽑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경찰이 없으니 치안을 누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동네에서 총 좀 쏘고 힘 좀 센 사람을 투표해서 앞으로 보안관을 하세요라고 임명을 하는 개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 여기까지 경찰력이 닿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거고요. 행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점점 몰려오고 특히 금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약간 불량한 사람들도 막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가 막 판을 치는데 경찰은 없으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맨날 보던 그 무법자와 보안관이 서로 결투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의 게임은 그런 서부 개척 시대의 끝자락을 다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서부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은 딱 시작하자마자 연도를 하나 찍어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1899라는 숫자로부터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무렵이면 20세기의 거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도시들을 게임에서 돌아다녀 보면 옛날에 그 개척 시대의 느낌이 없는 도시들도 많아요. 이미 철도가 막 들어와 있고 거대한 통조림 공장이 막 뭘 찍어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서부 개척 시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근대화가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서부라는 곳도 이미 특히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우편이 같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초기 철도는 우편 열차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정보가 빨리 이동을 하게 되면서 동부의 행정력이 서부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상황이 1899년에 미국 서부였던 거죠. 이제 개척 시대가 거의 끝나고 이제 개발이 완료된 것 같은 상황에 등장하는 이 게임의 주인공은 아서 모건이라는 친구인데요. 당연히 서부국 주인공이니까 이제 직업이 갱스터입니다. 네. 이 무렵의 갱스터는 이제 별칭으로 아웃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무법자라고 불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워낙 무법지대니까 신나게 설치고 다녔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소속된 갱단이 있어요. 이제 그 반더린드라는 친구가 운영하는 갱단이 있는데 이 갱단의 친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국처럼 강력한 힘으로 동네를 쓸고 다니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서부 개척 시대가 거의 끝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자꾸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 시작부터 뭐하냐면 쫓겨요. 이거 아직 경찰은 없어요. 근데 보안관들, 그 다음에 사설 탐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부가 아무것도 손을 못 대니까 그런 사설 탐정들이 소위 말하는 현상금이 걸린 갱스터를 쫓아다니고 있고 이게 점점 예전보다 강력하게 조여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99년에 무법자 우리 주인공 아서 모건은 시작하면 되게 우울합니다. 시작부터 쫓기고 어딜 가도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미 다 보안관이나 탐정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갱스터인데 늘 냇가에서 천막 치고 삽니다. 그리고 경찰이 쫓아오는데 그럼 또 도망가고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총을 휘두르는 그런 갱스터의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캠프에 가보면 친구들과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같은 갱스터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어떻게 은퇴를 하지?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기도 하고 계속 게임이 진행될수록 추격은 거세지고 마을은 점점 나중에 막 거의 성벽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갱스터의 시대는 끝났다는 게 주인공의 말뿐 아니라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도 이거 이대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마지막을 게임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또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경영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갱스터긴 하지만 뭔가 좀 씁쓸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서부 개척 시대의 끝자락이라고 하면 이제 갱생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면 되지 않아요? 그런 선택지는 없어요, 게임에서?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하죠. 당연히 이제 주인공이 갱스터다 보니까 그 나쁜 짓도 하고 이렇긴 하지만 게임이 계속 보여주는 건 그러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당이었냐라는 질문을 계속 깔아줘요. 예를 들어 이 주인공에 소속된 갱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 다 착합니다, 또. 근데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예를 들어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다 강도에게
총에 맞아 죽고 그래서 먹고 살려다 보니 뭐 소매치 같은 거 하다가 갱단에 끌려 들어오고 그래서 배운 게 나는 총질밖에 없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나라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니? 뭐 이런 대화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실제 뭐 사회학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범죄라는 것이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라는 그 시각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아소모건도 이렇게 독백 같은 걸 들어보면 이런 삶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갱생하고 나도 농장을 하나 갖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보안관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농장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바로 현상금에 잡혀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쫓겨다니는데 그 와중에 이 아서모건을 플레이하는 우리들은 또 마음이 다 선하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행을 또 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강도질은 거의 게임에서 나오질 않고 가다 보면 누가 다쳐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다른 악당들을 막 물리치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주로 하게 되면서 갱스터지만 사실 선한 부분이 있다. 뭐 모든 사람이 선악이 공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중립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그런 중립적인 인물이 평범한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게임 속의 캐릭터인데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를 하다 보면 또 그 안에 이입을 하잖아요. 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아서모건이란 갱스터는 계속 알고 있죠.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나가는구나를 알고 있고 이 변화한 새로운 시대, 막 철도가 들어오고 석탄으로 뭘 떼는 시대를 보면서 과연 나는 새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약간 스포가 되긴 하지만 이 친구가 병원에 갔다가 이제 폐결핵 진단을 받는데 1899년에 폐결핵은 불치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하세요라는 시한부 선고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묘해져요. 개척 시대가 끝나고 갱스터의 전성기가 끝나가는데 자신의 생도 끝나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대도 개인도 말 그대로 최종장으로 진입하는 느낌을 보게 되면서 게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리뎀션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말로 구원입니다. 이런 걸 좀 종합해 보면 이 게임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뭘까? 결국 어떤 한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신의 생도 시대도 끝나는 한 무법자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묻는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무법자이자 악당인 주인공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몇 번 울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게임이기도 한데 네. 이 게임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많이 떠올린 한국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김동리 소설가의 사반의 십자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소설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배경이 이제 고대 그 유대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총 3개의 십자가가 서고 3명이 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2명은 강도였고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강도 중에 하나가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나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소리치고 다른 강도가 너는 말을 무슨 그렇게 하냐 이제 이런 장면이 좀 나오는데 사반의 십자가라는 소설은 그 2명 중에 1명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그 1명이 혁명당원이자 노상 강도였던 사반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를 이제 김동리 소설가가 정리한 소설입니다. 굉장히 재밌기도 해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데 사반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혁명당원으로서의 사반과 이 레드데드 리뎀션 2의 아서모건이라는 인물이 저는 계속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느낀 거죠. 네. 세상에서 악당이라고 단죄받았지만 이 소설 그리고 이 게임 해보면 둘 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나도 이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둘이 똑같이 나 자신을 구원할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는 점에서 야 이거는 어떻게 보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어떤 감정을 다루는 소설이었죠. 그러면 게임의 주인공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돼요? 막상 아서모건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레이어가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한부인데 그러면 다 쏴 죽이자 이렇게 진짜 악당 놀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정말 악당 엔딩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순간을 이제 보면서 기존의 나의 친구들을 한 번 더 만나고 아니면 자기가 못 가본 데를 가보고 또 자기가 저질렀던 악행들을 후회하고 어떻게든 그걸 보상하려는 또 퀘스트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여정들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삶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는 이야기를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게임은 엔딩이 뭐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그거예요. 게임이 보여주는 건 그럼 이런 사람에게 구원은 뭘까? 우리가 답을 하기보단 여러분이 직접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라고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엔딩이 있는데 두 경우 다 죽습니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있다기보다는 결국 저물어가는 한 시대를 어떤 식으로 닫고 장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남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한 갱스터의 인생을 곱씹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각자의 플레이가 아서 모건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재해석을 통한 구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서부 시대 배경이라고 해서 좀 무법 시대니까 굉장히 잔혹하게 뭔가 게임이 플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싫다고 막 했던 건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실제로 플레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어느 쪽으로 도달하셨어요, 편집장님은? 저는 새치기도 못하는 성격이라 어디서 악행을 잘 못합니다, 게임 안에서도. 그래서 말 그대로 선 엔딩으로 갔고 선 엔딩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의 마지막 무덤에 그 성경 글귀 같은 게 하나 딱 새겨지는데 그거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릴 텐데 혹시 영상이라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 악당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구나라는 걸 좀 감동 깊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영님이요. 게임 속에 녹아있는 역사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하셨고요. 김선주님도 이야기가 참 흥미롭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게임은 아서 모건이라는 이 개인의 이야기이면서 또 동시에 서부 개척 시대라는 한 시대를 보내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예, 그 노래 중에 왜 송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혹은 한 시대를 보내는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송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 바로 한 시대 그리고 한 인물에 대한 송가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뭐 영원하진 않고 결국 이 게임의 주인공도 죽음이라는 결말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달려가지만 이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서부 개척 시대라는 미국 역사의 한 토막 자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는 뭐 영화로도 많이 다뤄지면서 되게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낭만들이 공존하는 우리에게는 좀 모험의 시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게 모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역사 속의 기억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서부 개척 시대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 모두 즐겁거나 모두 슬프진 않았을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도 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그렇게 모든 사라져가는 것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 결국 이 게임에 질문하는 건 그거였잖아요.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구원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이 제시하는 답은 제가 보긴 그래요. 어떤 방향 혹은 뭐 사람을 부활시킨다 이런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간 시대 그리고 그 삶들을 어떻게 반추하고 돌이켜 볼 것인가. 뭐 예를 들어 뭐 신나게 강도질을 하는 플레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억울한 사람을 도와서 계속 악당을 잡는 플레이도 있을 것이겠지만 결국 서부 개척 시대의 끝물이라는 시점에 어느 갱스터를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는 서부 개척 시대를 간접적으로 살아봤고 그 시대에 직접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이 그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내 플레이로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결국 한 시대의 종언을 우리는 다시 써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 영원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은 하루 쉬고요. 저희 방송은 저 대신 정전 아나운서가 하루 진행해주기로 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 방송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